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알켄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제 알켄의 리액션에 대해서 볼 텐데 잠깐 리마인드 하는 걸로 이게 바이닐 카본이라는 게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카본이고 그 바이닐 카본 바로 옆에 있는 게 알릴리 카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sp2 카본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카본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게닉 컴파운드의 리액션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생각해 볼 차례가 왔어요. 이제까지는 오르게닉 컴파운드가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주력해 가지고 좀 봤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이런 스트럭처를 어떤 certain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SN의 경우 이제 obviously 알켄인데 SN의 경우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아주 반응성 좋은 물질을 넣어주면 이렇게 더블 본드가 풀리면서 브로마이드 하나랑 하이드로젠 하나가 이게 들어가게 되죠. 이게 베이지컬리 무슨 반응이죠? 어디션이라고 그러죠. 어디션 반응. 첨가 반응? 뭐 이렇게 불렀나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도 보면은 더블 본드가 이렇게 있어요. 더블 본드가 있어서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를 넣으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알켄의 한 종류예요. 그죠? 알켄의 한 종류가 돼요. 이런 오르게닉 컴파운드는 어떤 패밀리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반응성에 따라서. 이런 패밀리는 비슷한 이런 어떤 종류의 반응으로 간다는 비슷한 그런 법칙이 있는데 all members of the family react in the same wa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패밀리 멤버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들은 어떤 패밀리에 속하느냐는 결국은 펑셔널 그룹을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4가지 그룹으로 적당히 나눴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패밀리 중에 일단 기본적인 거 4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챕터를 나가다 보면 이제 조금 더 반응성이 좋은 펑셔널 그룹에 따라서 각 챕터에 이제 맞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일종의 더블 본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알켄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이건 뭐죠? 벤젠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클로 알켄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들은 어떤 똑같은 반응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옥시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헬라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비슷한 반응을 하게 돼요. 결국은 일렉트론을 많이 품고 있으니까 일렉트론으로 뭘 좀 해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뭐가 있어요? 키톤 그룹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키톤으로 되어 있는데 C가 아주 카본보다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경우가 있고 카본이나 하이드로젠인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비슷한 반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이 있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강의 윤곽으로 가지고 있고 리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알켄의 경우 펑셔널 그룹이 뭐예요? 알켄. 그러면 더블 본드예요.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액션들 반응은 몇 가지 다른 종류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간단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어디션 리액션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결국은 어디션 리액션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어떤 컴파운드에 B라고 하는 다른 컴파운드가 그대로 더해져서 새로운 C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생기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나와요. 모두 다 이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다 컴바인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션 리액션이고요. 여기 이게 보면 이제 더블 본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더블 본드가 있고 거기에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를 넣었더니 이쪽에 브로마이드가 들어가고 이쪽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가요. 거의 이쪽에 항상 이쪽에 브로마이드가 들어가고 이쪽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이는 사이클로 헥센이 있는데 사이클로 헥센이죠. 1메틸 사이클로 헥센. 근데 여기에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를 넣으니까 역시 어디션이 일어나고요. 어디션이 일어났을 때 이 브로마이드는 항상 이쪽에 가지 이쪽에는 안 가요. 잘 안 가요. 이런 성질은 왜 나타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봤던 이 리에이전트의 성질이 뭔가 일단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왜? 알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알켄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사이클로 알켄이었고 하나는 그냥 리니어 알켄인데 둘 다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를 넣었더니 어디션이라고 하는 공통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한 그룹으로 묶이는 거죠. 그죠? 또 왜 그럴까? 이 리에이전트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한번 봅시다. 일단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가 가지고 있는 본드는 어떤 본드죠? 폴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브로마이드가 굉장히 여기 그 브로마이드가 굉장히 일렉트론 네거티브하죠. 하이드로젠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항상 일렉트론을 뜯어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드로젠은 잘 떨어져 나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애시더티가 높다, 낮다. 높다. 하이드로젠이 잘 릴리즈 되니까. 결국은 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다 녹이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즉시 하이드로젠이 물에 가서 붙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물이 하이드로니움 아이언이죠. 이건 하이드로니움 아이언인데 차지가 어떻게 돼요? 포지티브죠. 그러면은 얘는 일렉트론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좋아해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일렉트론을 좋아한다. 파일이라는 필이라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렉트로파일이 되고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뭐가 되는지 잘 보세요. 얘가 이제 뭐가 되는지. 자, 이거는 하이드로니움 아이온이고요. 이거는 브로마이드인데 얘는 이제 일렉트론을 좋아하는 애가 되고 얘는 일렉트론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죠. 뭔가 딴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렉트론을 좋아하는 건 일렉트로 파일이다, 일렉트로 러빙이다 이런 말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얘가 일렉트로파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일렉트론을 많이 품고 있는 컴파운드에서 일렉트론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알켄은 일렉트론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디에 많아요? 이중결합에 있는 곳에 많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 지금 파이 본딩을 하고 있는, 시그마 본딩 말고 파이 본딩을 하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렉트론을 얘가 아주 잘 띄워올 수가 있죠. 결국은 얘가 띄워오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가지고 붙게 되죠.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싹 가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커밸런트 본드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차지를 띄게 되죠. 자, 일렉트론이 부서지면서 이쪽으로 일렉트론을 다 주고 커밸런트 본드를 형성을 함으로써 여기는 차지를 띄게 되고 일렉트론 결국은 이 컴파운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일렉트로파일이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포지티브 차지된 스피시스가 이렇게 딱 생겨났어요. 얘도 여전히 일렉트로필릭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물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브로마이드,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이제 브로마이드 아이언이 남아 있었죠. 이 브로마이드 아이언은 어때요? 일렉트론이 많아요, 저거. 많죠. 그리고 자기는 사실 여유분이 있죠. 여유분을 얼른 아까 일렉트론을 좋아한다는 아이한테 주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 얘네를 뭐라 부르냐면 뉴클레오필이라고 부르죠. 즉, 뉴클리아이가 positively charged가 되어 있는 이 뉴클레오필릭. 즉, 얘는 그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뉴클리아이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뉴클레오필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클레오 파일이 일렉트로 파일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일렉트론을 주는 거죠. 그죠? 자기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코밸런트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디션 반응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이드로젠 헬라이드들을 알켄에다가 주면 거의 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브로마이드를 했는데 브로마이드 대신에 아이오다이드나 아니면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도 마찬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패밀리를 묶는 거예요. 알켄 패밀리에다가 하이드로젠 헬라이드를 넣으면은 어디션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공통적 법칙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자, 차지가 띄고 있네요. 포지티브 차지. 그럼 얘네는 뉴클레오파일이에요,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일렉트로파일이죠. 일렉트론을 좋아하니까. 자, 여기는 보니까 뭐가 이렇게 점점점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전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뭘 좋아해요? 포지티브를 띄고 있는
뉴클리아이를 좋아하죠. 그래서 결국은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거예요. 뉴클레오파일은 결국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론 페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죠? 여기는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뉴클레오파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네들은 일렉트로파일이 되고요. 얘네들은 뉴클레오파일이 돼요.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뉴클레오파일이라는 거는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즉 알켄이나 알킨까지, 우리 아직 좀 다 자세히 아직 안 본 알킨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오르가닉 몰레큘이 다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은 이렇게 생긴 애들, 에펜, 아니죠, 뷰텐, 소리 하나 둘 셋 넷이 뷰텐이죠. 이거는 뭐죠? 프로핀, 그렇죠. 프로핀이 되는 거죠. 얘는 사이클로헥센, 그죠? 사이클로헥센이 되는 거죠. 결국은 얘네들 전부 다 뭐가 돼요? 뉴클레오필릭이 돼요. 뉴클레오필릭이라는 건 뭐예요? 뭘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포지티브 차지를 띤 카본을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믿어지지 않는다면 일렉트로스태틱 맵을 보면 되겠죠. 뭐가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나요? 붉은색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요. 자, 붉은색이 몰리큘의 한쪽에 굉장히 몰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일렉트론이 한쪽으로 몰려져 있는 이런 그 풍부한 일렉트론을 품고 있는 한 방향으로 뭐가 들어오겠어요? 포지티브 차지가 있는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겠죠, 쉽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스트럭처를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본 이유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똑같은 이제 리액션인데 약간 다른 컴파운드를 한번 더 봅시다. 자, 이게 뭐였어요? 뉴클레오파일이 되고요. 이게 지금 일렉트로파일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바로 지금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사실상 얘는 물에 녹았다가 하는 건데 이 리액션에서는 지금 물이 생략이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을 이쪽에 있는 하이드로젠에 탁 주면서 새로운 코밸런 본드가 형성이 되고 여기는 포지티브 차지가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띠면서 뉴클레오파일이 되니까 아주 쉽게 이쪽 카본에 있는 포지티브 차지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프로덕트가 뭐가 됐죠? 2브로모뷰테인이 됐고 이게 알킬 할라이드가 돼요. 우리 이제까지 계속 2스텝으로 봤죠. 이게 2스텝 리액션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하이드로젠을 가져가고 두 번째는 뉴클레오파일이 카보케이션을 공격하고 그런 2스텝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알킬 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그 유기 합성 반응을 하는 거는 거의 다 이걸로 써요. 왜? 너무 잘 일어나니까. 물에다가 이거 넣어주기만 하면 화다닥 다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반응을 그릴 때 반응을 이제 쓸 일이 많아지죠. 숙제 이제 해야 되고 그러는데 반응을 쓸 때 이제 에로를 갖다 표현을 하는데 에로는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일렉트론으로 생각해야 돼요. 일렉트론이 에로다. 지금 우리가 보통 에로를 쓸 때는 그냥 방향을 표시하거나 어떤 움직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데 유기화학에서는 그거를 포함한 일렉트론의 움직임이라고 상상을 하고서 써야 돼요. 그래서 커브드 에로를 잘못 쓰면 그림을 쉽게 얘기하면 그림 에로를 잘못 그리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일렉트론이 저리로 가버렸네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그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커브드 에로가 어디로 갔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커브드 에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에로가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 본드 브레이크 하면서 이쪽에 있는 뉴 시그마 본드, 즉 커벨 본드 하나 더 생겼죠. 이쪽에서는 파이 본드가 없어진 거죠. 시그마 본드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서 시그마 본딩 누구랑 하나요? 카본끼리 하는 거죠.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하이드로젠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알파벳으로 그려져 있는 거를 보면서 공간에서 실제로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이 어떻게 있는지 끊임없이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오해하게 되죠. 순간 착각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first step이에요. 이게 first step이고 그 다음에 이제 next step을 보면 이쪽에 포지티브 차지가 있는 게 브로마이드가
쭉 해서 공격을 바로 해서 새로운 시그마 본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세컨드 스텝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나와요. 여기 있는 이 관계, 즉 더블 본드가 브레이크하면서 하이드로젠한테 줘버리면서 동시에 카보케이션, 즉 포지티브 차지를 카본이 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뒤에서 계속 그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스텝의 반응이 아주 익숙하고 당연히 여겨져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컴파운드를 지금 돌아가면서 보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엔드포인트가 돼가지고 이러한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커브드 에어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론 페어가 일로 이렇게 가면서 더블 본드를 형성을 하는 순간 이쪽에 있는 이제 그 일렉트론이 브로마이드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러한 키톤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을 이쪽에다가 주면서 여기 있는 물에 있는 oksygen에 있는 일렉트론 페어가 론 페어가 하이드로젠을 갖다가 떨어져서 가져오게 되면 하이드로니움 아이언이 생기고 여기는 알코올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이 빨간 에로우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빨간 에로우가 여기에 있는 론 페어를 더블 본드를 만든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본드가 하나 깨지면서 거기 있는 일렉트론이 oksygen에 있었던 포지티브 차지를 없애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그린다는 걸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거를 좀 비교를 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이거 이제 생략하고 일로 팍 가고 싶죠. 왜냐면은 파이널을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리면은 사실은 일렉트론의 움직임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일렉트론은 사실상 움직인 게 이렇게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못 그린 거죠. 예를 들어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이드로젠을 가져가고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거 커브드 에러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해서. 왜냐면 나는 결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러를 그릴 때 여기 이 반응성을 표현하는 에러를 그릴 때 내가 지금 일렉트론을 보고 있는가 하는 퀘스천을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인디케이션이 아니에요. 에러가 인디케이션이 아니고 일렉트론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서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언에서 론 페어가 하이드로젠에 딱 붙어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물이 되죠. 물이 되고 여기는 카르복실레이트이 돼요. 그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일로 갔다. 이거는 뭘 쳐다보고 그린 그림이죠? 일렉트론을 본 게 아니고 하이드로젠을 본 거죠. 이거는. 근데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일렉트론을 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갖다 그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에 있던 일렉트론이 oksygen으로 품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하이드록사이드에 있는 아이언이 이리로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카밸런 본드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이게 네거티브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많은 경우에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정확하게 일렉트론이 어디로 엔드업 했느냐? oksygen에 엔드업 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또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카본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 이것도 많이 하죠. 이건 그야말로 작대기 하나 더 건든 셈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일렉트론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빨간색 에로는 뭐다? 일렉트론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굳이 꼭 빨간색 펜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일렉트론을 그리려고 할 때 쳐다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에로를 그릴 때 쳐다봐야 되는 거는 일렉트론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잘 이해가 가요. 자, 리액션 코디네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액션이 지금 두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일단 A, B가 연결이 된 그러한 그 리액턴트하고 C라고 하는 이런 리액턴트가 있는데 자, 프리 에너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게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본드가 거의 다 partially broken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본드가 깨질랑 말랑.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쪽은 본드가 깨질랑 말랑, 이쪽은 어때요? 생길랑 말랑. 깨질랑 말랑, 생길랑 말랑 하는 그 스테이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거기까지 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어떤 certain 종류의 에너지가 지금 필요하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ransition stat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 transition state은 the highest point on the reaction pathway. 즉 에너지 상태가 가장 높은 상태로 존재하는 게 이 트랜지션 스테이지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쪽에 있는 본드가 완전히 끊어지고 B하고 C 사이에 있는 이 본드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까지 갈 때에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필요한데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까지 가는데 어떤 주어진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몸속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왜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왜 나는 먹지 않으면 죽을까? 그런 적은 없죠. 절대로 먹어야 되죠. 근데 좀 배가 고프면 기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리액턴트를 트랜지션으로 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본드가 브레이킹 하는 순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다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려주는 에너지는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thermodynamics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thermodynamics and kinetics. 즉 우리가 지금 리액션을 컴파운드를 이제 보고 그림 그리고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 뭐 이런 관계로 지금 설정을 해서 보는데 사실 그 리액션 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Y라고 하는 그 리액턴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Z로 가게 되면 얼마만큼 how much Z is formed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thermodynamics고요. 그 다음에 how fast Z is formed 얼마나 빨리 생성이 되느냐 얼마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kinetics를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생겨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생길 것이냐 이거를 생각할 때 쓰는 말들이 바로 thermodynamics하고 kinetic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equilibrium constant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equilibrium constant. 그래서 A 플러스 B는 C하고 D라는 프로덕트로 간다라는 이제 아주 익숙한 여러분 아주 A, B, C, D 여기까지 이렇게만 딱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 이렇게 돼가지고 reactants over products. products over reactants. 그래서 프로덕트 컨센트레이션을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 곱한 걸로 나눈 거죠. 그게 바로 equilibrium constant예요. equilibrium constant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프로덕트가 많이 생기는 거죠. 프로덕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프로덕트로 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1보다 작을수록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리액턴트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equilibrium constant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걸 보는 딱 순간 이 반응은 딱 빠르구나. 이 반응은 굉장히 유리하네. 이 반응 이거는 뭐 그냥 막 가겠네. 아니면 equilibrium constant 숫자가 0.0001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이런 반응은 거의 불가능해. 그러나 뭘 해주면 더 좋아질 거야.
뭐 촉매 뭐 이런 거, 엔자임 뭐 이런 거 넣으면은 좀 더 이거를 쉬프트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equilibrium constant가 어떤 리액션이 뭐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어떤 정보를 많이 주냐면 그 리액션이 열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그대로 스pontaneous하게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를 알려줘요. 여기서 보면 reactants가 있고 products가 있고 reactants하고 products가 있는데 이 경우에 reactants가 이제 transition state를 지나서 product로 딱 가는 순간 products에 있는 에너지 레벨이 reactants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에 델타 G0라고 하는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equilibrium constant가 1보다 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사실상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exergonic reaction이다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즉 spontaneous하게 저절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ATP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일을 한다, 에너지는 에너지다, 걔를 끊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ATP가 하이드롤라이즈가 되면은 델타 G의 값이 마이너스 값 큰 거로 나와요. 마이너스 7.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걔는 막 깨져가지고 에너지를 막 주게 돼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프로덕트가 리액턴트보다 에너지 준위 레벨이 높죠. 결국은 이거는 equilibrium constant가 1보다 훨씬 작게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endergonic reaction이라고 그러고 델타 G 플러스는 포지티브가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이건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거기다가 뭔가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스폰티니어스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G0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RT 로그 K equilibrium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식이 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들 하는데 역력한데 이거 그렇게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 이 리액션,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가 1보다 크냐 작냐의 문제죠.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엑서고닉이고 이게 네거티브가 된다. 왜 여기 네거티브 있으니까.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로그가 되니까 일로 틱 해서 이거 플러스 되죠? 그러면 포지티브 된다. 그것만이 중요해요. 이 숫자가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Gibbs Free Energy Change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Gibbs Free Energy 아마 일반화했으면 거기서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델타 G0는 엔탈피, 델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 그래서 델타 G0는 Free Energy of the Products에서 Free Energy of the Reactants를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엔탈피 H는 Heat Required Break Bonds에서 Heat Released from Forming Bonds. 자, 본드를 브레이크 하려면 hit이 필요해요. 그리고 본드가 형성이 되면 hit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로 갈 때 여러 가지 본드가 깨지고 형성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열이 흡수가 되고 발열이 되고 그러죠. 그거에 대한 합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완전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본드가 브레이크하고 포빙하는 어떤 여분의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들의 가지고 그 개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freedom of motion of the products and freedom of motion of the reactant 그 개의 freedom에 사용이 되고 남은 것이 바로 Gibbs free energy가 되죠. Gibbs free energy는 결국 뭐예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남아있으면, 네거티브로 남아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 가져다가 다른 곳에 다른 리액션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 기억날 거예요. 일반화학에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해서 굉장히 작게 나오면 마이너스로 네거티브 뭐 15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있는 델타 G가 2밖에 안 됐을 때 합해버리면 도와줄 수 있죠. 그걸로 커플링,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 커플링, 리액션 커플링을 해가지고 반응이 안 일어나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리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클래스에서는.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고요.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어디션 리액션 했는데 이번에는 리덕션 리액션을 하고 싶어요. 리덕션. 자, 리덕션을 하게 되려면 2뷰텐이 있는데 그 2뷰텐에 하이드로젠을 넣어서 여기 있는 더블 본드를 다 세트레이트 시키고 싶어요. 그죠? 그게 리덕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뷰테인이 됐어요. 자,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촉매인데 팔라디움이라고 하는 촉매인데 이거를 넣으면 그 하이드로젠의 그 코밸런트 본드를 깨서 그래서 여기 있는 더블 본드에다가 이렇게 애드해서 줄 수가 있어요. 자, 1메틸사이클로헥센이면 여기에 이제 더블 본드 있죠. 거기에 하이드로젠을 넣고요. 팔라디움을 넣으면 똑같이 어디션 즉 여기서는 리덕션. 왜 리덕션이냐면 헥센에서 헥세인으로 리덕션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이드로젠을 코밸런트를 이렇게 깨면서 하이드로젠이 일렉트론 하나씩 나눠 가져요. 자, 이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레디칼이라고 부르죠. 레디칼 상태가 되고요. 여기도 본드 깨지고선 그 본드를 형성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일렉트론 하나씩 나눠 가져요. 이것도 레디칼이죠, 그럼. 자, 레디칼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왜냐면 자기 오비탈에 일렉트론 하나만 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요. 빨리 가서 어디서 일렉트론 받아와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오겠어요?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일렉트론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얼른 가져와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깨주기만 하면은 이 반응은 엄청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팔라디움 대신에 플래티넘, 백금을 썼는데 팔라디움도 이제 백금하고 비슷한 종류예요. 비슷한 종류. 같은 그 피어리드 테이블을 보면 같은 곳에 있는데 자, 플래티넘을 넣으면 그러면 여기서도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를 보면 이게 우리 뭐 배웠죠? 우리 아이소모 할 때 이건 무슨 방향이라고 배웠어요? 시스 방향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갔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요.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죠. 자, 우리가 이 프로덕트를 얘기할 때는 2뷰텐에서 그냥 뷰테인으로 갈 때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싱글본드 막 돌아가니까 로테이션 막 프리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깨지는 순간 여기는 로테이션을 프리하게 해서 그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링의 경우에는 링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죠. 링은 이게 끊어져도 컨스트레인 하니까 어디론가 지금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항상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다. 왜 그럴까? 그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캐탈리스트가 있는데 HH 본드는 하이드로젠 본드인데 세요. 강한 본드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붙어 있는 본드죠. 얘를 깨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아까 우리 좀 전에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에너지 배열이 한참 올라가야 돼요. 안 일어나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밀어서 이렇게 올려서 보내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에너지 배열을 낮춰주는 거를 갖다 우리가 캐탈리스트라고 부르죠. 촉매라고 부르는데 자, HH 본드 에너지가 435kJ/mol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깨는 순간 필요한 캐탈리스트를 넣어주면 이렇게 레디칼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CH 본즈가 increase 해요. 사이클로헥센이 되면 10개 본드 있었는데 사이클로헥센이 되면은 본드가 몇 개 생겼어요? 12본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1, 2, 3, 4, 5, 6, 7, 8, 9 되는데 10, 여기까지 10인데 하이드로젠 좀 전에 만들었던 그 레디칼이 된 하이드로젠이 1위로 들어와서 11, 11을 만드는 거죠. 일로 뛰어들어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시스, 트랜스 이게 지금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그죠? 그치만 여전히 한쪽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시스 트랜스를 여기서는 따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카본들이 그냥 키랄이 아니죠. 에키랄이죠,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덕트로 구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들어가는 방향은 시스 방향으로, 빨간 거가 시스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똑같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거 프로덕트를 우리가 보고 시스 트랜스를 가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혼동하면은 안 돼요. 아, 이거는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방향이 똑같이 한쪽 시스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맞아요. 한 10분, 한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볼까요? 그래서 아까 다시 본 바에 의하면 사이클로헥센에 이제 10개 본드였는데 사이클로헥센이 12개 본드가 되면서 이제 하이드로젠이 들어가서 리덕션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왜 리덕션이냐고 부르냐? 이게 에디션이 아니고 에디션은 에디션인데 하이드로젠이 2개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환원이라는 뜻에서 리덕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잃어버리면서 나가버리면 더블 본드 생기면서 그게 산화가 되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돌려주는 게 리덕션이 돼가지고 환원이라는 의미에서 리덕션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는데 왜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느냐, 왜 시스로만 들어가느냐, 지금 그 문제가 남아있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이드로젠 본드는 굉장히 단단한 본드라고 그랬어요. 깨기가 어려워요. 캐탈리스트가 필요해요. 팔라디움이나 플래티넘 같은 게 필요하죠. 자, 여기 지금 이 P라고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자, 특이할 만한 게 보이나요? 아, 복잡해요. 되게 뭐가 복잡한 것 같아요. 전자 되게 많아요. 그죠? 전자가 되게 많은데, 특이할 상황은 가장 마지막 껍데기예요. 우리 이 껍데기까지는 우리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당혹스러워요. 이렇게 많은 껍데기가 나와서 지금 전자 껍데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마지막 껍데기만 보세요. 뭐가 있어요? 전자 하나 있죠? 아, 얘 때문에 그래요. 전자 하나니까 얘 이것 때문에 이쪽에 와가지고 하이드로젠에다가 얘를 뜯어서 당길 수가 있어요. 얘를 뜯어서 거기 있던 그 본드를 뜯어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하이드로젠 하나를 붙잡으면 나머지 하나가 레디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아주 편리하게. 그래서 레디칼이 많이 생겨요. 여기다가 하이드로젠을 수소를 막 주면은 레디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갖다가 다 붙여놓고 있으면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 가진 거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어프로치 하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슬금슬금 어프로치해서 하이드로젠을 이렇게 딱딱 가져가기 쉽게. 결국은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 이쪽에 한 번 하고 이쪽 뒤로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휙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안 되겠죠. 구조적으로 impossible. 절대적으로 그래서 시스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surface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지금 그 백금의 surface예요. 백금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바깥에 이렇게 일렉트론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일렉트론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수소를 얼른 뜯어가지고 다 붙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수소를 얼른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수소를 잡아가지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더블 본드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플래너 상태를 다 잃어버린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 본드가 아주 프리하게 로테이션이 되는 상태예요. 빙글빙글 다 돌고선 이 상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하면 얘죠. 사이클로헥센이 들어오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한쪽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시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씬이다.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이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걸 봅시다. 자, 델타, 엔탈피 개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엔탈피 개념을 왜 쓰느냐면 알켄의 relative stability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엔탈피 개념이 나왔어요. 결국은 여기 이제 몇 가지 알켄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더블 본드가 중간에 이렇게 딱 밸런스 있게 자리 잡고, 그다음에 이제 메틸 그룹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더블 본드가 이쪽에 있고 메틸 그룹이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더블 본드가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있는데 여기에 하이드로젠을 다 주고 그 다음에 팔라디움을 이렇게 넣어주면 결국은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다 세츄레이트 되어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이때 이제 hit으로 나온 heat of hydrogenation 이걸 하면서 이제 hit으로 나오는 게 26.9가 되고 그 다음에 28.5가 되고 30.3이 되는데 엔탈피 차이는 마이너스 26.9, 마이너스 28.5, 마이너스 30.3이 돼요. 그 여기에 있는 엔탈피에서 이쪽을 뺀 값이 마이너스 26.9가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가 되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컴파운드랑 여기 있는 이 컴파운드랑 여기 있는 이 컴파운드 중에서 이것이 가장 스테이블하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이 가장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었던 리액턴트와 마지막 프로덕트. 자, 프로덕트는 다 한결 같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 같은 프로덕트로 갈 때에 엔탈피 차이가 마이너스 26.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5, 마이너스 30.3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least stable하고 이게 most stable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relative energy 상태를 갖다 표현할 때 마지막 프로덕트를 보고 그 사이에 있는 엔탈피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엔탈피 차이가 많이 나면 어때요?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고 많이 안 나면 가장 스테이블한 거죠. 결국은 반응성이 어느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제일 높은 게 제일 아닌 게 좋은 거죠. 얘가 결국은 뭐냐면 이게 될 확률이 얘가 이게 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거죠. 캐탈리스트를 같은 걸 썼다고 했을 때. 그죠?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켄의 relative stability를 갖다가 보는 그 방법이 또 있는데 방법이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그냥 nature죠. 그래서 relative stabilities of alkane substituted alkane. 알켄의 더블 본드에 어떤 substitute가 있느냐,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most stable 하냐, least stable 하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substitution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더블 본드 안정화되죠. 왜냐면 이 더블 본드 이것들이 다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인덕티브 이펙트 돼가지고 다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여기에 이게 제일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적은 셈이 돼버려요. 본드에다가 우리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본드 자체에다가. 그렇지만 돌아다니는 일렉트론의 양이 여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히 보면. 여기는 좀 덜하고 여기는 좀 많은 셈이죠. 왜냐? 여기는 R들이 전부 다 끌어갔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못 끌어갔으니까. 결국은 얘가 제일 불안하죠. 제일 불안하기 때문에 제일 빨리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빨리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봅시다. 시스하고 트랜스가 있어요. 시스하고 트랜스가. 자, 이거는 트랜스 투 뷰텐이고요. 이거는 시스 투 뷰텐이 됐어요. 그래서 트랜스가 되니까 여기 메틸 그룹이 있고 여기 메틸 그룹이 있고 이건 시스니까 이쪽에 메틸 그룹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팔라디움 캐탈리스트를 넣고 하이드로젠을 딱 넣었어요. 그럼 다 뭐가 나오나요? 뷰텐이 나와요. 둘 다. 근데 이제 엔탈피를 보면 얘가 28.6이고요. 이게 27.6이 돼요. 트랜스가 27.6이고 시스가 28.6이 돼요. 어느 게 더 스테이블해요? 트랜스가 스테이블하죠. 트랜스가 조금 더 스테이블해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뭐예요? 시스가 불안하고 반응이 더 잘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전에 자, 시스하고 트랜스만 보고도 어느 게 더 불안하냐 안 하냐 할 때 시스가 좀 더 불안하고 트랜스가 더 안정이에요 라고 이미 우리 다 배우고 얘기해놨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반응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스트럭처의 스테빌리티 자체가 반응성에도 결국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성에서 얘기하는 스테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 유교학 하는 데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그 전에 배울 때
시스가 되면 자기네들끼리 힌드런스 일어나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불안한 줄 알았는데 이걸로도 설명이 된다는 거죠. 반응성 가지고도. 훨씬 더 잘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얘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이알킬 substitute 알켄 해가지고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이게 가장 불안한 거죠. 얘하고 비슷하게 불안해요. 이 상태에서는. 왜냐면 요거 조그만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비슷비슷한데 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결국 트랜스가 시스보다 안정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키네틱스로 가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프로덕트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how fast is the product from?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얼마나 빠르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제 리액턴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덕트가 있어요. 자,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가는데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거죠. 이 넘어야 할 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free energy of the transition state 마이너스 free energy of the reacta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베어리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베어리어. 자, 여기는 에너지 베어리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 베어리어가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리액턴트고 이쪽이 프로덕트예요. 자, 델타 G 값이 어느 게 더 커요? 왼쪽이 이게 조금 더 요 길이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크기는 하지만 반응의 빠르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빠를까요? 이게 더 빠를까요? 왼쪽이 훨씬 빨라요. 빠른 거는. 에너지는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 반응이 스판티니어스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있는 에너지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 이게 더 많아요. 하지만 빠르기는 얘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얘는 어때요? 이 경우에는 얘는 스판티니어스하게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두 개 다 지금 델타 G가 0보다 큰 상황이고 이것이 얘보다 좀 더 불리한 상황이죠. 프로덕트가 더 높으니까. 그러나 이 반응이 일어나게 만든다면 에너지 베어리어가 얘가 적고 에너지 베어리어가 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것이 더 빠른 반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넘길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는 이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리액션의 레이시다 했을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다, 반응이 빠르다, 안 빠르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어진 시간에 만나야 되겠죠. 리액턴트가 만나야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에 리액턴트가 만나는 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컬리전이라고 그러죠. 부딪힌다 해서 컬리전인데 그 컬리전의 숫자가 많을수록 당연히 빠르겠죠. 그리고 fraction with sufficient energy, 즉 리액턴트가 에너지 베어리어를 넘어가려는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까지 가 있는 상태, 이게 많을수록 좋겠죠. 많을수록 빨라요. 그래서 fraction with sufficient energy. 그 다음에 fraction with proper orientation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리액턴트가 반응을 하기에 편한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액턴트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그리고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적당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지, 그래야지 리액션의 레이트가 다 빨라지는 거죠. 리액션의 레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라는 게 collision, energy, orient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concentration이 늘어나면 반응이 빨라져요. 동의하나요? 네, 이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넣어주면 빨라지죠. 리액턴트 많이 넣어주면 빨라져요. 그건 뭘 늘린 건가요? 충돌수를 늘린 거죠. 많이 넣어줬으니까. 그죠?
자, 온도를 높이면 반응이 빨라져요. 그것도 동의하시나요? 왜 그렇죠? 이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에너지를 충분히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게 어레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온도를 올릴수록 유리해져요. 그죠? 그리고 proper orientation에 있다. 충돌을 하기는 하되 거꾸로 붙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거꾸로 안 되겠죠? 오리엔테이션이 맞아야 돼요. 오리엔테이션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캐탈리스트가 동원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백금 기억나죠? 씬으로만 들어간다, 시스로만 나온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이드로젠에 갖다가 쫙 깔아준 거예요. 백금 서피스에다 쫙. 그러면은 알켄이 와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 붙기만 하면 돼요. 엄청나게 빠른 캐탈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탈리스트에 하는 일은 뭐냐면 에너지 베어리어를 낮춰주는데 그거를 낮춰주는 방법이 뭐냐면 proper orientation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아까 봤던 electrophilic addition reaction이 여기 지금 다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더블 본드 있고요.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가 있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깨질랑말랑 형성될랑말랑 하는 이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ransition state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브로마이드가 네거티브가 되고 여기에 이제 포지티브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여기에 가서 공격을 하게 되면 또다시 transition state, 본드가 형성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을 거쳐서 이제 브로마이드가 붙어가지고 이제 2브로모뷰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transition state는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partially formed bonds가 존재하는 바로 그 상태. 될랑말랑, 붙을랑말랑, 떨어질랑말랑 하는 그 상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transition stat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ransition state는 에너지 프로파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transition state까지 가는 에너지 베어리어가 클수록 속도는 느려진다. 에너지 베어리어로 갈수록 에너지 베어리어가 작을수록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지금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지금 두 개를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얘기했었던 뷰텐,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 본드가 깨질랑말랑 또 이 본드가 깨질랑말랑 하는 그 상태가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하이드로젠하고 브로마이드가 깨지고 하이드로젠이 이쪽에 커밸런 본드를 형성을 해가지고 포지티브가 되는 이 순간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약간 떨어지다가 그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는 건 뭐냐면 브로마이드가 여기 있는 카본을 공격해서 본드가 생길랑 말랑 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트랜지션 스테이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쭉 떨어지면은 이러한 프로덕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서 rate limiting step은 어느 건가요? rate limiting step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highest point를 넘어가는 거가 rate limiting인 거예요. highest point를 넘어가야지. 저게 느려지면 이게 느려지면 전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빨라지면 즉 여기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그러면 전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교통 상황에서 병목 현상을 보면은 아주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나도 운전을 하고 저 사람도 운전을 하는데 쌩 하고 기분 나쁘게 스포츠카 하나가 이 좋은 봄 날씨에 휙 하고 내 앞에서 쌩 하고 막 갔어요. 나도 막 밟아서 갈까요? 가고 싶지만 안 되죠. 막 달리다 보니까 길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엑시트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 길이 좁아지면서 글로 다 밀려요. 보니까 그 앞에 서 있어요. 그 앞에 서 있더라고. 거기 앞에 서 있고 나 좀 가서 나서고 거기서 얼마나 서 있었게요? 한 30분 서 있죠. 천천히 가면서. 결국은 그 바로 다음이 휴게소예요. 그럼 휴게소까지 가서 만나는 시간이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병목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가 나보다 한 30분쯤 빨리 갔겠죠. 그게 이거를 설명하는 아주 쉬운 예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에너지 베어리어가 가장 높은 곳, 이게 레이트를 리미팅 한다는 거.
그거는 병목 현상을 보는 거하고 같은 이론이에요. 같은 이론. 왜냐면은 여기서 막히거든. 이거를 못 넘어가는 리액턴트가 여기 밀려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용액 안에 이거를 높여놓으면 이게 높은 리액션이다 그러면 용액 안에 이거를 못 넘어가는 애들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리죠. 반응이. 마치 길에서 병목이 돼가지고 밀려가지고 차가 많은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rate limiting step은 highest point다. 자, 캐탈리스트의 원리는 이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힘들죠. 근데 이제 등산로를 새로 닦았어요. 혹은 이거를 깎았어요. 산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줬어요. 포클레인이 와가지고 산을 깎는 이런 기적을. 그래서 이러면 어때요? 쉽게 할 수 있죠. 캐탈리스트의 역할이 바로 이 베어리어를 갖다 낮추는 역할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Catalyst does not change the energy of the starting point or the energy of the end point. 즉, 이 사람이 시작했던 시작 포인트하고 끝나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베어리어만 달라집니다. 이건 아마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엔자임이 아주 대표적인 캐탈리스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substrate을 엔자임이 캐탈리스트 역할을 해서 프로덕트로 굉장히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 폴리펩타이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아미노 애시드를 생각해 봅시다. 아미노 애시드가 쭉 붙어가지고 수만 가지 종류의 프로틴을 형성을 하는데 그 프로틴을 만들 때 우리가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mRNA에서 이제 나온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프로틴하고 아미노 애시드하고 아미노 애시드를 붙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라이보솜에서 일어나요. 그 라이보솜이 엄청난 캐탈리스트인 거죠. 자, 아미노 애시드 20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병에다 넣어서 흔들어 보세요. 프로틴이 생기나요? 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가지고 오시면은 나랑 나눠 먹어요. 프로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 20개의 아미노선을 가지고 수만 가지의 프로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엔자임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머신인지, 얼마나 강력한 캐탈리스트인지, 이 에너지 아까 표현되어 있던 이 산을 깎는 기적을 이룬다는 거, 엔자임이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엔자임을 이렇게 보면 액티브 사이트가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엔자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substrate가 액티브 사이트에 이렇게 딱 들어가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원리죠? 아까 우리가 rate of reaction을 빠르게 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액티브 사이트에 substrate가 들어가서 포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포지션, 그 오리엔테이션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또 다른 리액턴트가 들어와서 본딩을 형성하고 돌려서 나가거나 이런 시퀀스 자체가 한 가지 프로세스밖에 없는 거죠. 그거 병에다 넣어서 흔들면 그 포지션 나오려면은 10에 25승계쯤 떨어졌다 붙어야지 아마 그 포지션이 나올 거예요. 거의. 하지만 엔자임의 경우가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substrate이 흔들려서 이렇게 흔드는 병 속 안에서 substrate이 얼핏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로 리액션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자임이 캐탈리스트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엔자임 사이드 체인이 सब스트레이트에 자주 붙는 걸 여러분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엔자임 안에 아미노 애시드에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이 있죠. 그 사이드 체인 20개를 달달 외울 때 참 괴롭지만 그 사이드 체인의 모양이 그렇게 다름으로써 그 수만 가지 엔자임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엔자임 덕분에 많은 바이올로지컬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이쪽에 있는 이 사이드 체인하고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록실 그룹하고 하이드로젠 본딩을 이루어서 이 substrate을 홀드할 수가 있죠. 제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엔자임 사이트에는 애시드인 경우 있고 베이스가 있는 것도 있고 뉴클레오파일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리액션을 캐탈라이즈 하는데 여러분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을 배우면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애시드 베이스 뉴클레오파일이 뭐였는지 여기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유교학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화학을 하면 거기서 막 이거하고 이거 붙어가지고 뭐가 나온다는데 그게 이유가 애시드 베이스 뉴클레오파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액션이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캐탈리스트, 애시드 캐탈리스트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애시드 캐탈리스트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이드로젠을 잃어버릴까요? 아니면은 받을까요? 잃어버리죠. 얘를 갖다가 누군가한테 주는 거죠. 일로 주겠죠. 일로 주겠죠. 일로 주면은 얘가 이제 물이 돼서 빠져나가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뉴클레오필릭 캐탈리스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보케이션이 생기면 이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챕터 5고요.